관장들 반가워요. 어제 잘 쉬었어요? 팔굽혀펴기 많이 했어요? 네, 좋습니다. 8월 1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이제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이 발표됐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 교섭단체와 상임위에 대한 지원비는 예상대로 모두 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네.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이제 남겨놓고 네. 올해 남은 예산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네. 그동안 이 정보 공개 청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관련해서 맞아요. 예. 이 부분을 모두 다 준비 기간 거친 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고요. 최 반장, 어제 드루킹 특검팀이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르면 내일 밤 아니면 모레 새벽쯤 결정이 될 텐데 네.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네.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적용한 혐의는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안 됐고 네. 그 댓글 혐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아, 업무방해 하나만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2시간 넘게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회동이 1년 3개월 만이잖아요.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요청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 9월에 평양에 갈 때 국회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오늘 회동이 협치가 본격화되는 걸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전 발표된 합의 내용을 저희가 먼저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 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좀 이례적이었고요. 이후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조금 전에 국세청이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569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증을 내년까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세무조사는 사실 큰 문제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와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상황과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발표, 그리고 조금 전에 다뤘던 원내대표단 회동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현직 대법관이 3자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재판을 누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 사법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날 무슨 대화가 오갔던 걸까요? 검찰은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13년 12월 1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일요일 오전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저는 일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아마도 동물농장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시각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에선 이 주인인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대법관이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한성 대법관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뤄달라는 등의 정부 입장을 강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윤병세 장관의 요구로 자리를 주선했고 또 외교장관이 설명하는 자리였지 강요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직접 차한성 대법관에게 전화를 해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기춘과 차한성의 특별한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입니다. 차한성 후보자께서는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이래 그동안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한성 대법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위원장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퇴임을 했죠. 자, 임명 당시 법조계에서는 행정처에 오래 근무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판결 성향도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김 전 실장은 후보자의 병역,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3자 회동 참석자인 김기춘, 윤병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마친 만큼 조만간 차한성 전 대법관도 소환해 당시 만남의 정확한 내용과 성격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2013년 12월 3자 회동이 있은 후 강제징용 소송은 대법원 캐비닛에 들어가 5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엔 2010년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유엔 대표부의 판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민주당은 청와대,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의 3자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확대시켜달라는 의뢰를 요청을 했고 그 주무기관인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3자가 담합하는. 자,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그 해결 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그 외 여러 그 국제 그 회의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그 회의에서도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그 거론을 했어요.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이면 합의도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죠. 게다가 일본의 눈치를 봤던 강제징용 소송은 재판이 지연되는 5년 동안 피해자 9명 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현직 부장판사를 또 소환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박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담은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과의 상관관계 분석,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 등도 이 박 판사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지시로 요청했다고.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양 대법원장님한테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자, 박 판사는 이렇게 침묵했지만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대법원장 보고용이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내렸던 임종원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또 오늘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하창호 당시 변협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당시 부회장 그리고 대변인을 지낸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도 사실은 그 대법원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사법파동 관련해서 나온 문건을 보니까 상당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리고 다시는 변협하고는 뭐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강제징용 소송처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재판 거래 의혹이 선명해지고 있고 또 판사 뒷조사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판사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소위 사법농단 의혹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재판 거래 의혹 실체 드러내나입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현직 대법관, 당시 대법관이죠. 그 3자 회동 참석자에 대해서는 저희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때 검찰은 대법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신혜원 반장이 예측을 했는데 신 반장이 또 맞췄습니다. 아예가 필요 없잖아요. 신 반장은 얘기하면 다 맞춰요. 자, 그리고요. 그 당시 이제 3자 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죠, 네, 신 반장.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의 3자 회동 당시에 김 전 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라거나 아니면 전원 합의체에 올려서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로부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검찰은 당시에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상호 간의 거래가 이뤄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동을 하기 전인 2013년 9월 작성된 이 행정처 문건에서는 이 강제징용 소송과 해외 법관 파견을 언급을 하면서 외교부에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관에서의 3자 회동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이 대법원은 UN 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들을 파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절차적 만족감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와닿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회동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측에 따르면은 윤병세 전 장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 김기춘 전 실장이 뭔가 강요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측의 아마 해명으로 일단 보여요. 근데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실제로 강요가 있든 없든 3자 회동 자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식 업무가 없는 일요일 오전에 그것도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에 모였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또 해당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아니고 개인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민사소송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소송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사법부를 설득한다는 건 그 자체도 의아할 뿐더러 또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가운데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잖아요. 사법부가 상고법원 법안 발의 또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그 대가로 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마침 또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일표 의원이 받던 혐의가요.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또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였는데 2016년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약 1년이 지나서 2017년 3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의뢰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건 뭐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최근 행정처가 홍 의원이 무죄를 받도록 방어 전략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더욱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드디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법원이 그 몇 가지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뭐 과연 국회의원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네,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나랑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문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해당 문건엔 박 의원의 이력과 또 지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선배, 친구,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관계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또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와 동기였던 판사가 누구였는지, 학회 활동을 같이 하는 판사는 누구였는지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박 의원의 입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소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정확했고요.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는 걸 봐서는 좀 뭐랄까 굉장히 상당히 불쾌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 중에 하나가 그 문건을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자기 혼자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어서 드루킹 특검 소식을 다뤄볼 텐데요. 특검이 어젯밤이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즉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이라고 특검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 본 적도 없었다. URL을 보낸 건 선풀 운동 차원에서 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적 절차는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법원이 현명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니까는 최악의 정치특검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지나가는 소도우술 허익범 특검의 영장 청구쇼는 촛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 활동이 종료된 후 특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 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요, 김경수 지사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당연하다. 법원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요, 김 지사가 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검에 으름장을 놓고 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이는 유력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당 모두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선거법 부분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이 댓글 조작의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라고 의심을 해왔는데 이 명확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드루킹 김모 씨와의 대질 조사 당시에 이 김 씨가 이 총영사 청탁 그리고 댓글 작업이 이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등의 이런 김경수 지사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특검은 드루킹이 자신에게도 선거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걸로 보고요. 기소할 때는 이 김경수 지사에게 선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사법거래 의혹,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좀 코앞에 와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오늘 이제 24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이잖아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경쟁률은 2.04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정식 재판 그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7대 1이 넘었는데 조금 이제 관심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재판거래 의혹으로 잡을게요.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양승태 견우는 검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가을 이후 전개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면서 경협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판문점에서는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서로 선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 협력을 고리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3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광복절 경축식의 화두는 평화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계단은 한반도기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꾸몄고요. 평화, 피스,和平, 대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평화를 곳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4.27 회담 때와 같은 푸른색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평화를 2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 전망도 밝혔는데요. 핵심은 경제입니다. 국제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될 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는 철도입니다. 현재 남북 철도 협력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문산과 개성 구간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행하는 도로망이 생깁니다. 총 거리는 240km, 시속 100km로 달리면 2시간 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에 속초로 나들이 가듯이 평양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평양까지만 가느냐? 아니죠. 문 대통령은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는 철도 공동체를 구상 중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핵심은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남북러 또 남북중 철도 협력에 더해서 미국과 일본도 참여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 공동체 모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EU의 초기 협력 모델인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와 같은 구상입니다. 이 문제는 역시나 대북 제재입니다. 오늘도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무시할 순 없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잇는다고 해도 신호체계 등 실제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북한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공사가 이어지는 1년에서 2년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진다면 국제사회의 협조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키를 준 미국도 당장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철도와 관련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추측하거나 언급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lly and long-standing partner of ours, and we closely coordinate with that government. 자, 격동의 가을을 앞두고 북미 간 협상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기정사실화됐고 이 판문점에선 물밑 실무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사이에 긍정적 기류가 포착됐다면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 방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미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르익는 남북미의 가을, 북미 판문점서 실무 접촉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이죠.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사진을 언급했어요. 그때는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됐고요. 어제는 조금 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광복절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아까 이제 신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그런 큰 기조 아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자, 일단요, 그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에 도착했는데요. 숙소와 연회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상봉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북측과 조율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후 고위급 회담에서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20일부터는 2박 3일간 이 남측 방문단이 북측의 가족을 먼저 만나고요.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북측의 방문단이 남측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벌써부터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3살 때 헤어져서 이제는 70이 넘은 딸을 만나는 89살의 할아버지, 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떠올리게 하는 형제,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줘서 살아서 이제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나마도 개까지 죽어서만 이번에 상봉도 안 되고 내 혈육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런 아주 벅찬 감정을 저는 정말 생전 처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으면은 그럴 때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네, 또 올해 82살의 박기동 할아버지, 이 고향집에 식량을 가지러 갔다가 헤어진 여동생 선분 씨와 남동생 혁동 씨를 만나는데 이 박 할아버지는 스스로 평생 15만 원이 넘는 점퍼를 사 입어본 적이 없는데 북한의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동생들에게 줄 50만 원짜리 점퍼를 선물로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생김새가 좀 특이하게 이제 이 서양 사람 비슷하게 이제 그 생김이 우리 여기 형제간들처럼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달랐어요. 소련 여자라고 로스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릴 때 이제 놀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 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며칠 후라는 표현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이번 주는 조금 빠듯하다는 게 그래요? 통일부 설명입니다. 틀리셨네요. 일단 알았어요. 시설 네. 그 개보수 혹시 모르잖아요. 아직 이번 주 안 끝났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시설 이 개보수 공사가 막바지고 14일부터는 이 전력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력 공급은 뭐 그쪽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 남측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즉 뭐 교추협을 열고요. 연락사무소 올해 운영 경비 35억 원을 남북 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세부 내역은 이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그리고 남북 공동조사 연구 뭐 이런 연락사업 추진 비용 또 숙소 시설 유지 및 위탁 관리 비용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지난달 서해지구에 이어서 어제는 동해지구의 군통신선도 완전히 복구가 됐습니다. 2010년 11월 그 이북 지역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인데 이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 간 광 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 또 문서 교환을 위한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 당국 간 복수의 소통 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나흘 뒤 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통행 그리고 통신 지원에도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은 뭐 임박한 분위기고요. 8월 말로 일단은 뭐 추정이 되니까요.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9월 중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또 이제 당장 이제 북한으로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행사도 있지만은 일단 뭐 코앞에 다가온 게 정권 수립 70주년, 그러니까 구구절 행사 준비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요. 집단 체조 공연 티켓이요. 이게 입을 벌려요. 네. 가장 비싼 게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 첫 화면에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빛나는 조국이라는 새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구구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될 집단 체조 매스게임의 공연 일정과 티켓 가격을 공개한 겁니다. 관람석 가격은 특등석이 8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3만 원 정도죠. 1등석은 500유로, 2등석은 300유로, 38만 원 정도고요. 3등석 100유로, 약 13만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 집단 체조는 최대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체조와 춤, 카드 섹션 등을 벌이는 이 대규모 공연인데요. 북한의 정권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2013년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재개됐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방북을 할 거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좀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신 반장 보기에는? 일단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네. 북한이 외국인 단체 관광을 다음 달 5일까지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외국 기업인들의 방문도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석 달 새 3차례나 방중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고 또 시 주석도 집권 2기에 접어든 만큼 방북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이번 방북을 통해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등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 부담도 큰데요. 현재 북미 비핵화 논의가 다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방북을 했다가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기무사 개헌 문건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합동수사단이 지금 어떤 수사를 벌이고 있나요? 예, 일단 군검 합동수사단 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 임무 수행군 이 조사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15개 계엄 임무 수행군에서 이 당시 지휘관 또 작전 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소환이 아니고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 이 계엄 임무 수행군 지휘관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어서 당장 부대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 합수단은요,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같은 것이 있었는지, 또 문건이 실제로 이 계엄 임무 수행군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부장 그 계엄령 문건을 처음 입수한 게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이철희 의원이죠. 네, 이철희 의원이 그 오늘부터 썰전에 다시 패널로 아, 맞아요, 출연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예, 오늘 예. 방송에서 그 네. 계엄령 검토 문건 입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뭐 본방사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2기 내각 인선이 진행 중인데 오늘 4명의 비서관 인사가 났습니다. 최 반장이 어떤 인사가 났는지 짧게 좀 정리해 보죠. 이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 A케이스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직할로 신설된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최우규 현 홍보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임명이 됐고요. 새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이 됐습니다. 교육비서관실에서 분리되는 그 문화비서관에는 남요원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네, 자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는 저희가 뭐 오늘은 간단히만 다뤘는데 지금 이제 내일쯤에는 한번 좀 정리해서 저희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추진 동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서울역 부근에서 대한애국당 등 친박 보수단체들의 도심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가도행진까지 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 문재인 퇴진 이렇게 뭐 적었던데 문재인 탄핵이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친박 보수단체 집회 이렇게 두 군데서 열렸는데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등 이 보수단체 연합은 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조원진 대표의 대한애국당은 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따로 한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라는 데서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이 대한애국당은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추가한 탓인지 공동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상당한 세과시를 한 쪽은 이 광화문 쪽이었습니다. 본인들 추산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던데 자,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수행비서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어제는 뭐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서 정말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자, 정상회담을 또 한다는데 이 평양 냉면도 한두 번이지 이젠 정말 물린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 정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저작권 문제로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전엔 춘천 제 사무실에 횃불 들고 몰려오더니 이젠 문재인 찍은 거 후회한다. 그때 김진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합니다. 젊은 엄마들은 하다 김진태 지지하게 될 줄 몰랐다고도 합니다. 네, 뭐 요즘 그런 일이 있군요. 자, 김진태 의원 과거의 절친 이 조원진 대표하고는 왜 이렇게 손을 잡지 않느냐라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합쳐질 거다. 나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내렸다고 한 난리인데 나 그런 적 없다. 춘천 사무실에 가보면 4개나 이 사진이 그대로 걸려있다. 이렇게 말이죠. 대단합니다. 자, 어제 또 그리고요 대한애국당 쪽 집회를 봤더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등장했더군요. 저희 복부장하고 악연이 있는 비운의 수재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또 MBC 이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그래서 이 최근 MBC 사직했다는 김세희 전 이렇게 기자가 연단에 같이 오른 겁니다. 이 조합은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 최근에 무슨 가로 세로 연구소라는 뭐 보수 싱크탱크 자칭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 뭡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연구소 후원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한번 좀 덮어주시죠. 답답하십니까? 라고 돼 있길래 처음엔 저는 무슨 약을 파나 하고 좀 의아했죠. 제가 다른 버전도 또 있습니다. To fight, are you ready? 뭐 싸울 준비 됐나 하면서 무슨 영화 포스터를 보는 것 마냥 얼굴에 잔뜩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가로 세로 연구소 도대체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얘기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제였죠?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최 회장과 그 동거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심지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악플을 달았던 주부 김모 씨 재판에 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이 주부 김모 씨의 변호인이 바로 이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자, 이 주부 김모 씨 인터넷에 최태원 회장 동거녀가 꽃뱀 출신이다, 중졸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요. 자, 뭐 어떤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재벌 회장 정도면 그냥 좀 대범하게 넘어가지 뭘 그렇게 그냥 쫀쫀하게 구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 회장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뭐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 네, 저희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들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욕도 정말 많이 저희가 먹습니다. 당장 저희 복부장만 해도 말처럼 생겼다 해서 말복이다. 뭐 이런 놀림을 받는가 하면 특히 저는 뭐 그냥 아무 뭐 말도 못하죠. 벌집이죠 그냥.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그 화살을 새로 합류한 고석승 반장이 저런 건 또 언제부터 붙였어요 또? 대신 요즘 화살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물론 자신은 조금 억울하다고 계속 호소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좋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복이죠. 또 말복이네요. 보통 말복을 하면 이제 이 더위 다 끝났구나, 좀만 버티자 하는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이제는 그저 희망 고문일 따름입니다. 뭐 말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이 작복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작복? 오늘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전에서 바로 이 작복이란 말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손 후보님, 김영환 후보가요. 손 후보께서 바른미래당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거다 이런 말을 했더니 김영환 후보가 한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잡뻑이다 이렇게 겸화를 했어요. 잡복이라는 말을 모르겠는데 잡복? 잡뻑. 모르세요?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자, 뭐 방송 용어로는 부적절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반했다. 부장이 보통 그러듯이요. 자아도취란 뜻인데 손학규 고문이 그 뜻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 혹은 뭐 진짜 몰랐다. 의견이 뭐 분분하더군요. 어쨌든 손 고문 정치인은 품위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면서 불쾌감 드러냈습니다. 자, 어쨌든 말복 그리고 작복, 상복 아주 그냥 오늘 복장 터지는 날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강용석 변호사하고요 악연 아니에요. 뭐 만난 지는 오래됐는데 뭐 사이가 나쁘지는 않고요. 아까 뭐 그 고교 시절에 뭐 전교 1등을 누가 뭐 몇 번 했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악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교 1등은 제가 더 많이 한 걸로 결론 났잖아요. 그건 뭐 새삼스럽게.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저희가 이제 그저께 다뤘는데 그 여진 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면서 저희도 다뤘지만 입법 미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책임을 국회에 넘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요, 최 반장,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격앙된 반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이 좀 궁금했었는데 공식 입장은 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의 정춘숙 의원이 있는데요. 이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출신인데요.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입법 미비 핑계를 댔다라고 한 건데요.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이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인데요. 이정미 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이고 아주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생전에 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정미 대표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실검에 올랐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제 1심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SNS에 이 글과 사진을 올린 건데요. 활짝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지 뒤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은 겁니다. 이 김지은 씨를 관련해서 한 말이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는 건데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잠깐만, 지난 그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 전 지사 아들이 김지은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동일 인물이에요? 네, 뭐 그 아들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당시 안모 씨가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실수였다. 김지은 씨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었다라고 해명한 바는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100번 양보해도 앞서 보신 그 SNS 뭐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이 한때 이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면케해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죠. 네. 자, 그리고요. 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뭐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바른미래당도 역시 이제 9월 2일에 전당대회를 치르잖아요. 어때요? 그 지금까지 나온 흐름은 손학규 대 반손학규, 비손학규 그런 흐름이 좀 우세해 보이죠? 네, 지금 예선을 통과한 당대표 후보 모두 6명입니다. 그제 첫 TV 토론을 했는데 손학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뭐 세간의 평가처럼 손학규 대 비손학규 구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주로 쟁점이 된 게 올드보이 논란, 그리고 안심 논란,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 올드보이 논란은 주로 하태경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올드보이는 신생 벤처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올드보이를 뽑으면 국민이 우리가 변한다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잠시 정계를 떠난 상황인데 안심 공방이 왜 일어나고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김영환 후보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손학규 후보가 안철수 전 의원을 팔면서 의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실제 당내에선 안 전 의원이 손학규 후보를 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손 후보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다. 나한테 와서 같이 하자는 걸 안 돼라고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김영환 후보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김영환 후보 역시 안 전 의원과 매우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손학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손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인물평을 한 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손학규 후보하고는 또 친구라면서요. 네,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유고학번 동기이면서 상당히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이 도올 선생이 이 손 후보가 나보다 공부는 잘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항상 실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의 가장 그 문제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실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대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또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도 한 줄 평을 했는데 강단이 있는 조조 스타일이라면서
요새는 좀 힘이 없어 보인다. 술을 좀 끊고 몸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있잖아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실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재직 당시에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포상금, 경력금 무려 9,300만 원의 이 공금을 횡령을 하고요.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혐의가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대부분 직원들한테 떠넘긴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증거인멸 얘기도 했지만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강남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또 뿐만 아니고요. 동생 남편의 취업 청탁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건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KBS 추정 60분이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마약 연루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형 씨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제 오늘 1심 그 선고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네요. 판결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시형 씨가 진 거죠. 정확하게 이제 판결 취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곧 확인되면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희정 무죄 후폭풍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논란이 돼왔던 특활비 폐지 관련 세부 계획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돌아가는 특수활동비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과 연관된 최소한의 영역을 위한 특활비는 일정 부분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논란, 또 결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오찬 회동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 특활비 폐지 논란, 국회가 드디어 오늘 특활비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내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공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활비 폐지 논란 이제 국회를 넘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정부기관이 올 한 해 쓰게 돼 있는 특활비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상당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기관 특활비 3,200억 원 중 34개 사업 294억 원가량은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언급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3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억 5천만 원가량 됐습니다. 자, 이 돈 어디다 쓰나 봤더니 기관 운영 기본 경비라는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기밀을 요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쓰라고 준 특활비를 기관 운영 기본 경비로 쓴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정원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전체 예산은 대략 5천억 원 내외인데 특활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 당연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 따르면 앞서 봤던 국정원 제외 정부기관 특활비 3,200억 원 중 절반은 사실 국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진 예산까지 다 합하면 국정원에서 1년에 쓰는 돈 1조 원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는 맞는데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를 전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최근 그 실체가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죠. 자, 정부기관 특활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특활비 상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한 국회에서 정부기관 특활비도 손대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협치, 오늘 오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걸 좀 분명하게 좀 합의를 해서 뭐 분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또 추가로 여야 합의에서 또 국정협회를 연다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상설협의체 가동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 전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이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국회 운영위 당시 분위기 먼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전 환담 자리에서 두 사람 무슨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렸는데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 임시정복회 자주 와서 뭐 괴롭힐 사람 없으니까. 저는 대표님 화내주는 화내고 또 확실하게 또 도와주면서 힘내고. 나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짜 보고 싶더라고. 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동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단과 상설협의체 가동키로. 네, 조금 전에 이제 사전 환담 자리를 봤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오늘 회동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반장도 얘기했지만 상설협의체를 가동했다는 거는 일단 큰 의미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의미 있는 합의가 많이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브리핑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당부를 했는데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기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3차 회담의 성공 개최 협력을 약속한 만큼 남북 정상회담 전 비준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이 선거구제 개편 관련 이야기도 문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말씀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을 보았다고 운을 띄운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BMW 사태를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요. BMW 차주들에게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이 됐죠. 예, 국토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안 받은 BMW 차량 목록을 오늘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BMW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이런 걸 명령서 발송하게 되는데요. 해당 차량 소유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해당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받아놓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어제 많은 차량들이 안전 진단을 받으면서 실제 이 정지 대상 차량은 10,000대가 조금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운행정지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전북 임실에서 주행 중이던 BMW X1 모델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2년 4월식이라 이번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량까지 포함해서 올 들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 40건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4대 중 1대는 정부와 BMW 측이 지정한 리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결국 리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BMW 피해자 모임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정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연말까지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화재 시험을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야정 협의체 가동, 분기별 1회 개최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숨겨둔 처와 딸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결국 오늘 중앙조계 임시회의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56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설정스님의 불신임안이 통과됐는데요. 종단 사상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또 종단을 걱정하는 종연들 스님들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75명 전원은 참석했습니다. 저희 종회에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전원 참석은 정말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중앙종회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바깥에선 설정스님의 지지자들과 반대편 측이 각각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 간에도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시킨 거냐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어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불교를 위한 내 이런 단임 찍어! 주민들이 개망신 있어! 당신이 노동을 안 하면 되잖아! 설정스님 불신임안이 가결됐지만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오는 22일에 예정된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종회에서 가결된 만큼 원로회의의 인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사실상 탄핵을 당한 설정스님은 각종 의혹에 시달리자 당초 16일 이전에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총무부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권을 단행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엔 기득권 세력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늘 불신임안이 중앙조계에 제출된 건데요.
설정 스님은 오늘도 자신은 종헌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헌정법에 근거한다면 저에 대한 불신임만을 다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의상에 걸맞는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저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계획을 초석을 마련한 후 종헌정법의 틀 안에서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정 스님이 말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과연 뭘까요? 교계에선 자승 스님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제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잇따라 맡았던 자승 스님은 재임 중에 스님 도박 사건, 스님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불교계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 뽑히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승 스님이 설정 스님을 하루빨리 퇴진시키고 현 중앙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설정 스님과 자승 스님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설정 스님의 퇴진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며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과 승려대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종회 등은 대규모 집회가 혼란을 가중한다며 승려대회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조계종, 혼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병사들 상습 폭행, 군 간부 2명의 실형 확정입니다.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군 간부 2명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소대원 10여 명의 손톱을 공구로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아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 병사들은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군의 특성상 어느 정도 엄정한 군기는 필요하겠지만 상습 구타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가 폭로됐을 때 이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자, 일찍 들어가서 내일 금요일이네요. 자, 이번 한 주도 중간에 휴일이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네.